아줌마, 육수 이렇게 내면 누가 먹으러 와요? 그러다 가게 망해요. 허겁지겁 칼국수를 비워낸 10살 고아 꼬마가 서연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은 건 허름한 칼국수집 하나와 빈이역. 손님은 끊겼고 폐업 신고서까지 뽑아둔 그날 밤. 폭우 속 셔터 앞에 비에 젖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마음에 국수 한 그릇을 내어줬을 뿐인데 그 아이는 국물을 다 비우더니 그날부터 망해가던 칼국수집에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시장 골목의 한 허름한 칼국수 가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칼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 홀로 서서 끓고 있는 육수 냄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국자를 들어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는데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혀끝에 감기는 그 텁텁한 맛이 요즘 들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냄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오는 건 월세 독촉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안 들어왔는데요. 다음 주까지 안 되면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연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 현관 유리문에는 채권 독촉 스티커가 이미 2장이나 붙어 있었습니다. 때려다가 말았습니다. 떼어봤자 또 붙을 테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가게는 서연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이 가게 하나하고 빈 2억이 전부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손님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하면서 그 2억은 목을 조여오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주방 한쪽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서연이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늦게 오래된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서연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자리를 안내하고 칼국수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국물부터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리고 면줄기를 젓가락으로 한 가닥 집어 드시더니 더는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가방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서연은 할머니가 나간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국물 한 모금, 면 한 젓가락. 그게 이 가게에 대한 점수였습니다. 손님이 먼저 아는 거였습니다. 이 맛이 끝났다는 걸요. 그날 저녁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폐업 신고 방법을 쳤습니다.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프린트까지 했습니다. 아직 이름은 안 적었지만 종이를 꺼내든 손이 이미 무거웠습니다. 가게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주방 불, 홀 불, 간판 불. 셔터를 내리는 쇠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서연이 셔터를 다 내리고 돌아서려는데 셔터 바로 앞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덩이인 줄 알았습니다. 한 발짝 가까이 가서 보니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밤에, 이 빛 속에 이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에 가야지. 엄마 전화번호 줘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이 서연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굶주린 눈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는 그 눈빛, 한 끼가 간절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차마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셔터를 다시 올리고 아이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건을 건네주고 의자에 앉힌 다음 주방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걸 해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낮에 팔다 남은 육수를 다시 데우고 남은 반죽으로 면을 밀어서 칼국수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그릇을 아이 앞에 놓았어요. 아이가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먹기 시작했는데 허겁지겁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면을 씹는 건지 삼키는 건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입으로 넣었습니다. 국물도 그릇째 들이켰습니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서연도 알았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던 겁니다. 아까 낮에 단골 할머니는 국물 한 모금에 면 한 젓가락 드시고 나가셨는데 이 아이는 바닥까지 싹 비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국물, 같은 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서연은 아이 맞은편에 턱을 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아렸어요. 가여움이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무엇이라 딱 꼬집을 수는 없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비우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을 손등으로 쓱 닦더니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맛있었어? 그 정도의 말로 물어보려 아이를 쳐다보는데 그런데 아이가 서연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 국물 이렇게 끓이다가는 가게 망해요. 오늘 손님 하나도 없었죠? 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던 그 아이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온 겁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의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금 그릇을 싹싹 비운 아이가 밥 한 끼가 간절해서 허겁지겁 먹던 그 아이가 느닷없이 국물 타령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습니다. 밥을 줬으면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을 보니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장난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건방진 눈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한테서 그런 눈빛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칼국수 장인이셨어요. 서연은 젓가락을 치우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후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혼자 지후를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칼국수집을 하셨는데 가게가 곧 집이었고 주방이 곧 놀이터였다고 했습니다. 새벽이면 할아버지가 반죽을 치대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가 육수 냄비 앞에 서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보여주셨어요. 반죽하는 거, 육수 끓이는 거, 김치 만드는 거. 지후는 그걸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곁에 있다 보니 눈에 들어오고 코에 배고 손에 익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멸치 대가리를 따고 내장을 빼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내장 뺀 멸치들을 불에 살짝 구워다가 날린 후 육수에 뿌리는 걸요. 그리고 반죽을 발로 밟아 치대는 것도 배추를 절이는 것도 전부 그렇게 몸으로 기억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칼국수는 김치가 맛있어야 손님이 좋아한다. 지후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건데 마치 지금도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후야, 너 잘하면 이 비법이 재산이다. 꼭 배워두고 기억해둬라. 그게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보면서 입을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기침을 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폐가 좀 안 좋다고만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말기였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지후가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지후가 품에 안고 있던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누렇게 바랜 노트에 빼곡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적어두신 비법 수첩이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지우는 잠깐 보여주고는 얼른 가슴에 다시 꼭 안았습니다. 아직 보여줄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고아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른들을 이끄는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후의 할아버지가 칼국수 장인이셨다는 걸요. 그래서 고아원에서는 매일 지후를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주방 이모들한테 육수 비법을 알려주라고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시킨 겁니다. 지후가 그 대목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어요. 할아버지의 비법인데 아무한테나 알려주기 싫었어요.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까 내뱉은 독설이 건방진 게 아니었다는 걸요. 이 아이는 진짜 아는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뼈에까지 박혀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나온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후는 대답 대신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경찰에 데려다 줘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고 파출소 번호를 누르려는데 지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아원 말고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에서만 있어. 아무데도 가지 마. 그게 그날 밤 서연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대단한 각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빗속에 아이를 다시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서연은 가게 안쪽 방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얇은 이불이었지만 지후는 군말 없이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수첩을 두 팔로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전부를 가슴에 안고 잠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기대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등이 이불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가게 불을 끄면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내일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이 아이가 비를 안 맞으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가보니 지후가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놓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서연이 다가가자 얼른 덮어버렸습니다. 서연은 못 본 척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육수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네가 한 말 있잖아. 국물 문제가 뭔지 알려줄 수 있어?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40살 먹은 어른이 10살짜리 아이한테 요리를 묻는 겁니다. 자존심이 안 상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으로는 밀린 월세를 못 낸다는 걸요. 지후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냄비 옆에 서더니 멸치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마리를 집어들고 뒤집어 보더니 말했습니다. 멸치 내장 안 뺐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멸치를 한번 불에 구워야 해요. 그래야 비린내가 날아가고 더 구수해지거든요. 서연은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늘 새벽에 멸치 손질을 해두었습니다. 대가리를 따고 내장을 하나하나 빼는 작업이었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 서연이 그 과정을 슬슬 빼먹기 시작한 겁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어차피 끓이면 되겠지 싶어서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비린 국물이 된 거였습니다. 지후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멸치 대가리를 잡고 꺾으면서 내장을 쭉 빼내는 동작이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매일 보고 자란 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4시가 두 사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새벽에 눈을 뜨면 지후가 이미 주방 불을 켜놓고 멸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전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입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마를 먼저 넣고 멸치는 나중에 넣으셨어요. 불은 처음에 세게 하고 거품 걷고 나서 줄여야 해요. 서연이 따라하고 지후가 옆에서 맛을 보고 다시 조절하고 그렇게 매일 새벽 육수를 새로 끓여보는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반죽도 달라졌습니다. 서연이 손목으로 치대는 걸 보더니 지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죽을 발로 밟으셨어요. 손목 힘으로는 부족하대요. 서연이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비닐에 싸서 발로 밟아보니 반죽의 찰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면을 써는 단계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이 반죽을 펴고 칼로 면을 자르는데 지후가 한참 지켜보다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아줌마, 면이 너무 두꺼워요. 그렇게 자르면 국물이 면에 안 배고 밀가루 맛만 나요.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지후가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10살짜리 손에 칼이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후가 칼을 쥐는 자세부터가 달랐습니다. 손에 힘을 빼야 해요. 칼을 꾹 누르면 안 돼요. 안으로 밀어 넣었다가 바깥으로 빼듯이 쓱 그렇게 잘라야 해요. 그래야 면이 얇고 고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국물이 면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거예요. 지후의 손에서 면이 한 가닥씩 나왔습니다. 얇고 고르고 일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천 번 반복했을 그 동작을 아이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엔 힘 조절이 안 돼서 면이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두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세 번째, 지후가 그래요. 그렇게 힘 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칼을 밀어 넣었더니 얇고 균일한 면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면 가닥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빛에 비추면 살짝 비칠 정도의 두께. 이거다 싶은 느낌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날 새벽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중에 가스밸브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가스 냄새가 살짝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당황해서 밸브를 이리저리 돌렸는데 오히려 더 헛돌았습니다. 지후가 달려와서 밸브 아래쪽 연결 부위를 두 손으로 잡고 꾹 눌러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도 이거 자주 그랬어요. 이렇게 눌러서 돌려야 돼요. 한 번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지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인정하는 눈빛이 처음으로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작업이 끝나고 서연은 밥을 지었습니다.
칼국수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지후 앞에 밥상을 놓았을 때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습니다. 누군가 밥상을 차려준 게 아마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맞은편에 앉아 같이 먹었습니다. 며칠 뒤 옛 단골이었던 시장상인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올렸고 아주머니가 국물부터 드셨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면을 후루룩 드시더니 젓가락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오랜만에 왔는데 맛이 더 좋아졌네. 면발은 옛날보다 더 좋고. 서연은 카운터 뒤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후가 주방 안쪽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릇을 거의 비우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옛날엔 여기 김치가 끝내줬는데 그건 아직이네.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국물과 면은 되살렸지만 아직 김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지후가 주방 안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어딘가를 펼치더니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육수 작업을 마치고 서연이 밥을 차리는데 지후가 반찬통에서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씹다가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점을 더 먹어보고는 반찬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이 김치 언제 담근 거예요? 서연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저께 담갔지. 왜? 지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겉절이로 담근 건 아니죠? 근데 익은 김치도 아니고 뭔가 애매해요.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짚은 거였습니다. 서연도 김치를 사다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담근다고 담갔습니다. 그런데 맛이 안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김치를 도맡아 했었습니다. 배추 고르는 것부터 양념 비율까지 전부 남편 감각으로 했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서연이 혼자 해보려 했지만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맛이 달랐습니다. 거기다 손님까지 끊기니까 김치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겉절이로 담가봐야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 냉장고에서 며칠씩 지나갔습니다. 아삭해야 할 겉절이가 어중간하게 익어버려서 시원한 맛도 아니고 익은 맛도 아닌 어정쩡한 김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내어주니 손님 입에 맛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칼국수는 김치가 맛있어야 손님이 좋아한다고. 국물이 뼈라면 김치는 살이라고. 지후 목소리가 할아버지 말을 옮길 때마다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리운 거였습니다. 말은 또박또박 하면서도 눈가가 붉어지는 걸 서연은 보았습니다. 지후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때까지 꼭 안고만 있었지 서연에게 한 번도 펼쳐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지후가 처음으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 사이에 작은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추 모양 옆에 화살표, 양념 재료 옆에 숫자. 할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가까이 대려하니 지후가 수첩을 살짝 당겼습니다. 전부를 보여줄 마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대신 입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김치는 보통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칼국수 전용 겉절이였습니다. 오래 익힌 묵은지가 아니라 바로 묻혀서 아삭하게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칼국수 육수가 담백하니까 김치가 너무 식거나 짜면 국물 맛을 죽여버린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배추 절이는 시간을 보통보다 짧게 잡아야 아삭함이 살고 젓갈 비율을 낮추는 대신
감칠맛은 들깨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중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마늘을 아끼면 안 된다고. 알싸하고 향이 좋은 마늘을 많이 넣어야 겉절이가 칼국수랑 어울리는 맛이 된다고. 마늘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겉절이는 마늘이 핵심이었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이 담백한 육수랑 만났을 때 입안에서 서로를 살려주는 맛이 나는 거라고 지후가 설명했습니다. 숙성도 짧게, 겉절이니까 바로 버무려서 아삭할 때 바로 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겉절이를 담가놓고 바로 내지 못했던 겁니다. 손님이 없으니 만들어놔도 나가질 않고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아삭함은 사라지고 그렇다고 잘 익은 맛이 나는 것도 아닌 어디에도 못 쓰는 김치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겉절이는 담근 그날 그 아삭함 그대로 손님 앞에 나가야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바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배추를 사와서 다듬었습니다. 지후가 옆에 서서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절이는 시간, 소금 농도, 물기를 빼는 정도. 서연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후가 마늘 쪽을 까서 도마 위에 수북이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많이? 하고 물었더니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이만큼 넣으셨어요. 마늘을 다지는데 주방 전체에 알싸한 향이 퍼졌습니다.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에 골고루 바르고 지후가 할아버지처럼 손으로 비율을 가늠하며 마지막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맛을 보는 순간 둘 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늘 양 조절이 안 돼서 알싸한 게 아니라 그냥 매웠습니다. 겉절이를 먹는데 혀가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지후가 풀이 죽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에 되셨는데 서연이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수첩을 놓고 한참을 말 못하는 아이가 이 순간 진짜 10살짜리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속상한 거였습니다. 서연이 아이 머리를 한 번 쓱 쓸어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수십 년을 하신 거잖아. 우린 내일 다시 하면 돼. 그 한마디에 지후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지후가 입술을 꾹 다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마늘 양을 전날보다 조금 줄이고 들깨를 살짝 더 넣었습니다. 배추 절이는 시간도 5분 짧게 잡았습니다. 양념을 버무려서 한 점을 집어먹는데 지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할아버지 맛이에요. 서연도 한 점 먹어보았습니다. 마늘의 알싸한 향이 확 치고 올라오는데 그게 매운 게 아니라 향긋한 쪽으로 퍼지는 거였습니다. 배추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고 뒤끝에 들깨의 고소함이 은근히 감겼습니다. 이걸 칼국수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날 점심 겉절이를 반찬으로 처음 내놓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칼국수가 나오고 할머니는 늘 그러시듯 국물부터 드셨습니다. 그런데 겉절이 접시에 젓가락이 갔습니다. 한 점 집어 입에 넣으시더니 씹는 도중에 멈추셨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을 놓고 서연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 이거 전에 사장님 남편분이 담그던 그 맛인데? 서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한 점을 더 드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때보다 더 낫다. 마늘 향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좋다 좋아. 남편의 김치보다 더 낫다는 말.
서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쁜데 미안하고 놀라운 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지후가 몰래 고개를 내밀어 그 모습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작게 주먹을 쥐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카운터 앞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김치 포장 안 돼? 며느리한테 보내고 싶은데. 서연이 웃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뒤로 처음 짓는 제대로 된 웃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김치가 예전보다 더 맛있어졌대. 인터넷 리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빈자리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만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후가 홀에 나와서 물컵 채우고 빈 그릇 치우는 걸 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정신없었지만 그 정신없음이 좋았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서 있던 그 적막보다 100배는 나았으니까요. 가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서연은 문득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뭘까? 어느 날 폭우 속에서 불쑥 나타난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육수를 살리고 면을 바꾸고 겉절이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주방에 불이 켜져 있고 아이가 멸치를 고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서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매일 아침 텅 빈 주방에 혼자 서는 게 제일 무서웠는데 이젠 그 자리에 이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보내준 건 아닐까? 나 혼자 너무 외롭게 버티고 있으니까 저 위에서 보다 못해 이 아이를 보내준 건 아닐까? 서연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존재가 어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나 비법 같은 게 아니라 서연이 아침에 일어날 이유, 새벽에 육수를 끓일 이유, 이 가게를 놓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연은 지후를 남의 아이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 아이 몫을 먼저 덜어놓고 잠잘 때 이불이 얇지 않은지 살피고 아이가 기침을 한 번만 해도 이마에 손을 대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말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로 서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점심 장사를 마치고 홀을 정리하는데 지후가 구석 자리에 앉아서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미처 못 물어본 것이 있었습니다. 지후야, 너 학교는 안 가도 되는 거야? 지후가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왔으니까 학교도 끊긴 거예요. 그 한마디에 서연은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학교라는 말이 지후한테는 편한 단어가 아닌 거였습니다.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을 텐데 고아원을 나왔으니 학교도 자동으로 끊긴 겁니다. 전학 처리를 해줄 보호자가 없으니까요. 서연은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지후가 잠든 뒤에 혼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보호자 없는 아동학교 등록을 쳤습니다. 임시 위탁 가정 신청도 검색했습니다. 고아원 퇴소 아동 보호제도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을 넘기면 넘길수록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끝없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건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신분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아이를 가게에서만 숨겨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빨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치대고 겉절이를 버무리고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까지 돌리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가게 일이 바쁜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든 건 손님이 없는 거였지. 손님이 많은 건 감사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서연이 월세를 가져갔을 때 평소에는 돈만 받고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느긋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요즘 밖에서 보면 줄도 서던데.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서연은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네, 덕분에요 하고 짧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꾸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부터 2층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 드릴 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발소리. 2층은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공간이었는데 갑자기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서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건물 수리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손님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손님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고 어떤 손님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이 2층으로 올라가 항의를 했습니다. 공사 인부들 사이로 건물주가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점심시간에는 소음을 좀 줄여주실 수 없을까요? 손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건물주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건물이니까. 내가 공사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닙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건물주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 건물이니까요. 그래도 속이 답답했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점심 준비를 하는데 주방 천장 환기구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하얀 석회 가루 같은 것이 육수 냄비 위로 떨어지는 걸 서연이 보았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국물 위에 하얀 막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육수를 통째로 버려야 했습니다. 서연은 냄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멸치 내장 빼고 다시마 넣고 불 조절하면서 만든 육수였습니다. 그걸 싱크대에 쏟아부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지후가 주방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도 아이는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끓이면 돼요.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이 지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잃고 고아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비 맞으며 길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육수 한 솥 엎지른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서연이 코끝이 시큰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남자였는데 칼국수를 시켜놓고 먹는 것보다 주방 쪽을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이 면을 써는 모습, 육수를 국자로 뜨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겉절이를 먹더니 한참을 씹으면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겉절이를 포장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때만 해도 그냥 김치가 맛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간 뒤
동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서현네 골목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으로 동네 소식에 밝은 분이었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2층에 뭐 들어오는지 알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칼국수집이래. 건물주가 직접 차린다더라. 서연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같은 업종이요?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인테리어도 번듯하게 한다더라. 규모도 1층보다 두세 배는 클 거야. 서연은 서 있던 다리가 저려오며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나 망하라는 거잖아. 이제 다시 일어서려 하는데 다시 내려가라는 거잖아.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니까요. 가게 문을 닫고 지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가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첩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지후가 수첩을 꺼내 두 손으로 꽉 껴안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수첩을 저렇게 꽉 쥐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한 번 뜯길 뻔한 아이였으니까요. 또 누군가가 빼앗으려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 작은 손에 힘을 주게 하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아이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린 맛으로 이기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연 자신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돈을 퍼부어서 크고 깨끗한 매장을 차리면 동네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맛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깨끗하고 넓은 곳을 좋아하니까요. 가게 걱정에 아이 걱정까지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학교도 못 가는 이 아이의 문제를 언제까지 미뤄둘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눈앞의 2층부터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2층에 칼국수집이 들어온대요. 어떡하면 좋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서연은 그 웃음이 해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서연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2층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건물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통 비법 손칼국수 그랜드 오픈. 첫 주 전 메뉴 30% 할인. 빨간 글씨가 눈을 찔렀습니다.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전통 비법 김치 칼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전통 비법 김치라니요. 그 양복 입은 남자가 겉절이를 포장해간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져가서 맛을 분석한 거였습니다. 2층 매장은 1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연이 올라가 본 건 아니지만 오픈 날 구경하러 간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20개가 넘고 의자도 푹신한 쿠션 의자에 벽에는 나무 장식이 붙어 있고 조명도 따뜻한 색으로 맞춰 놓았다고 했습니다. 1층 서연의 가게는 테이블 6개의 플라스틱 의자, 벽에는 메뉴판 하나 달랑 붙어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규모부터 비교가 안 됐습니다. 오픈 첫날 2층 앞에 줄이 섰습니다. 할인 행사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창 너머로 그 줄을 보았습니다. 1층 가게 앞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층 문 앞에서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1층에 앉은 손님이 3팀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만석이었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반 이상이 빠진 겁니다. 서연은 모른 척 육수를 끓이고 면을 썰었지만 손이 힘을 잃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1층 단골들을 타겟으로 쿠폰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2층에서 한 번 드시면 다음 번 무료, 이런 식의 공격적인 할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쿠폰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단골 할머니마저 2층으로 간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시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한 번만 가볼게. 쿠폰을 줬는데 안 가보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 서연은 웃으며 그러세요. 가보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후가 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다시 1층에 들르셨습니다. 칼국수를 드시러 온 건 아니고 서연에게 한마디 하려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긴 뭔가 다르더라. 국물이 밍밍해. 김치가 비슷한 것 같은데 뒤끝이 달라. 겉은 그럴듯한데 씹다 보면 뭔가 허전해.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느끼셨어도 바로 1층으로 돌아오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2층의 깨끗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그리고 할인 가격이 맛의 차이를 덮어버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겨우 갚기 시작했던 빚을 다시 못 갚게 되었고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위층에 같은 장사를 차려서 아래층 세입자의 장사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서연은 그게 억울했지만 따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같은 업종을 못하게 하는 계약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건물주가 직접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손님이 다 빠진 빈 홀에 서연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물주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내가 권리금 쳐줄 테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겠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지. 결국 이 자리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육수와 김치를 맛있게 해놓고 손님을 어렵사리 끌었는데 그 광경을 본 건물주가 돈에 눈이 멀어 서연 손님들을 다 자기네 가게로 뺏어오려는 작정이었어요. 서연은 행주를 내려놓고 건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제 남편이 시작한 가게예요. 남편이 이 자리에서 반죽을 치대고 육수를 끓이고 손님 한 분 한 분 맞았어요. 저는 안 나갑니다. 건물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고 있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기회는 자주 안 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유가 안 되니까 다음 수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그 등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서연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지후가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으로 서연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오늘 2층 가서 먹어봤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뭐, 너 거기를 왜 가? 지후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서연이 시장에 재료 사러 간 사이 2층 앞에 걸린 현수막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픈 할인 30%. 계산을 해보니 한 그릇에 7,000원이면 되겠더라는 거였습니다. 주머니에 마침 7,000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7,000원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가게 매출이 좀 오르기 시작했을 때 서연이 지우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 용돈이야.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서연이 그 말을 하면서도 좀 쑥스러웠었는데 지우는 그 돈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게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10,000원에서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고 남은 게 7,000원이었던 겁니다. 서연은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대견했습니다. 저기 뭘 파는지 알아보겠다고 제 돈을 들고 올라간 거니까요. 그래도 어른 없이 혼자 나간 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나한테 먼저 말하고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지후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육수가 우리랑 완전 달라요.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해요. 우리처럼 육수를 낸 구수한 맛이 아니라고요. 겉절이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마늘 향이 안 나요. 알싸한 게 없고 그냥 매운맛만 나요. 아직 진짜 비법은 모르는 거예요. 지후는 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서 자란 혀가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2층이 할인으로 버티고 있지만 만약 진짜 비법을 알아내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후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마치 이건 절대 안 뺏긴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이 가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하나로 겹쳐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지후를 혼자 두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시장도 빨리 다녀오고 재료 주문도 전화로 대신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서연은 옆 반찬 가게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해뒀습니다. 아주머니, 저 없는 사이에 혹시 위층 사람이 우리 가게 쪽으로 내려오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요즘 그 사람들 좀 수상하더라. 내가 눈여겨볼게. 지후한테도 단단히 말해뒀습니다. 지후야, 내가 없을 때 누가 와도 문 열어주면 안 돼. 알겠지?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저 바보 아니에요. 서연은 그 말에 조금 웃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눈치가 빠른 아이였으니까요. 며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2층 직원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도매시장에서 밀가루를 직접 받아와야 했어요. 전화 주문이 안 되는 품목이었습니다. 서연은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30분이면 돼. 문 꼭 닫아놓고 아무한테도 열어주지 마. 네. 서연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 가게 앞을 지나며 눈인사를 했어요.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후는 서연이 나가자마자 문을 닫고 안쪽 걸쇠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구석에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할아버지가 적어둔 동치미 국물 비율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골목을 빠져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 수도 공사 차량이 섰습니다. 건물 전체 수도 점검을 한다는 안내문이 아침에 붙어 있었어요. 서연은 바빠서 그 안내문을 못 받고 지후는 글을 꼼꼼히 읽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부터 점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건물주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수도 점검을 구실로 건물 전체를 돌아보겠다며 동행한 겁니다. 1층 차례가 됐습니다. 수도 점검 기사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수도 점검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서연이 아무한테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사가 다시 두드렸습니다. 건물 전체 수도 밸브 점검인데요. 안 열어주시면 2층만 수도가 끊길 수 있어요. 지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가게를 못하니까요. 걸쇠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기사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싱크대 아래를 살펴보고 수도꼭지를 틀어보고 배관을 두드려 봤습니다. 평범한 점검이었어요. 그 뒤로 건물주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50대 남자였어요. 기사들한테는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고 자연스럽게 가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편한 걸음이었어요. 지훈은 그 남자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2층 직원을 보낸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건물주가 의자를 하나 빼서 앉았습니다. 급하지 않은 태도였어요. 너 여기서 지내는 아이지?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건물주가 웃었습니다. 겁먹지 마. 나 이 건물 주인이야. 매달 월세 받으러 오는 사람. 아줌마도 잘 알아. 지훈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칼국수 장인이셨다며. 내가 예전에 그 가게 국물 먹어본 적 있어. 진짜 끝내줬지. 지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근데 지금 이 아줌마 혼자서는 힘들잖아. 내가 투자를 하면 가게를 크게 키울 수 있어. 내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제대로 된 가게를 만들 수 있다고. 할아버지 이름이라는 말에 지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건물주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수첩, 할아버지 레시피지? 나한테 잠깐만 보여주면 돼. 복사만 하고 바로 돌려줄게. 지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건물주의 표정이 살짝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금방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며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너가 그렇게 하면 아줌마랑 너가 영영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는데. 건물주가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마음 바뀌면 연락해.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건물주가 기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남았어요. 지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그 말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줌마랑 영영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꾹 참았어요. 아줌마가 금방 올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기사 때문이었는데 들어온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수도 점검 차량이 떠나고 나서야 건물주가 함께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가게로 달려왔어요. 지후야, 괜찮아? 그 사람 왔었어?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도 점검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건물주 아저씨가 같이 들어왔다고 수첩 보여달라고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수도 점검을 핑계로 들어왔다고? 서연이 밀가루 포대를 들고 돌아온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연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서연아, 건물주가 왔었어. 수도 점검 들어온다고 해서 지후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 틈에 같이 들어온 거야. 서연의 손에서 밀가루 포대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후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이 붉었어요. 아줌마, 나 안 보여줬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근데 수도 점검이라고 해서. 물 안 나오면 가게 못 하잖아요. 지후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어깨가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화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참는 중이었습니다. 지후야. 서연이 조용히 부르자 지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늘 또박또박하던 아이의 입술이 삐죽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떨어뜨리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꼭 울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울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요. 아줌마. 지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사람처럼 숨만 들이켰습니다. 서연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지후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또 뺏길까 봐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후는 수첩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법. 아이에게는 돈보다 크고 집보다 크고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랬어요. 지후의 목소리가 뚝뚝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다 잘해주는 척했어요. 배고프냐고 묻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내가 안 알려줬더니 나쁜 애라고 했어요. 욕심 많은 애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남은 것도 없는데 그것마저 안 내놓는다고 했어요. 이제는 말이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지후는 두 손으로 수첩을 끌어안은 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무서워요. 여기도 뺏길까봐. 아줌마 가게도, 아줌마도, 다 또 없어질까봐.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지후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서연은 더 아팠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얼마나 오래 버틴 건지, 얼마나 오래 울음을 삼키고 아는 척을 하고 괜찮은 척을 했던 건지. 그동안 지후는 10살짜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10살인데도 10살로 살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늘 능청맞게 굴었습니다. 아줌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알아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지금은 서연 품속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참 이상했습니다. 서럽게 터뜨리는 울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래 묶여있던 줄이 툭 끊어진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던 마음이 이제야 나 힘들다고 말하는 울음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아이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같이 흔들릴 만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후야.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는 이 아이한테 그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젠 안 뺏겨. 서연의 목소리가 젖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수첩도, 내 마음도.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려. 지후는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더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렸던 아이처럼요. 마치 한 번만, 단 한 번만. 이제 너 혼자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아이처럼요. 서연은 아이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 눈가도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서연은 자기만 불쌍한 줄 알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도, 빚더미에 눌린 것도, 가게를 지켜야 하는 것도 다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보다 훨씬 더 작은 몸으로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댈 어른 하나 없이 뺏기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세상을 막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가게를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마음을 살리러 온 건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순간 서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불쌍해서 재워준 게 아니었습니다. 가엾어서 밥을 먹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는 이 아이가 비 맞는 밤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시는 어른들 욕심 때문에 겁먹고 떨지 않게 해야겠다고. 서연은 지후를 품에 안은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 내가 지킬게요. 이 가게도 지키고 이 아이도 지킬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만 힘주세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날 밤 서연의 품 안에서만큼은 지후가 처음으로 사람 품의 온기를 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후를 아는 채 생각했습니다. 건물주는 수도 점검이든 소방 점검이든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한 지후를 완전히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봤습니다. 깔끔한 글씨체로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상대를 아는 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나서도 서연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후는 이미 곤히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려면, 이 아이를 지키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참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됐어요. 건물주는 얼마든지 핑계를 만들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도 점검, 소방 점검, 전기 점검. 이유는 끝이 없었어요.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서연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후가 아직 자고 있는 사이에 가게 구석에 앉아 건물주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분명했어요. 지후의 수첩,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레시피였습니다. 칼국수 맛의 비밀이 거기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손에 넣으면 서연네 칼국수 집을 이겨먹을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법이라는 걸 배워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구청에서 일하는 중년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름은 몰랐지만 점심마다 칼국수 한 그릇을 시키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어디서 근무하세요? 하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구청 주민복지과요 하고 대답했었습니다. 서연은 점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육수를 올리고 반죽을 치대고 지후한테 면 써는 걸 맡겼어요. 가게가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11시 반쯤 됐을 때 그분이 들어왔어요. 회색 점퍼를 입은 50대 여자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칼국수 하나요? 네, 잠시만요. 서연은 칼국수를 내가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뭔데요? 건물주가 세입자 가게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여자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을 물끄러미 봤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어요. 지후 이야기는 뺐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수도 점검을 핑계로 가게에 들어와서 사업 관련 압박을 했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여자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입자 동의 없이 영업 공간에 들어오는 건 주거 침입이나 다름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연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하면 새 들어 사는 사람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법이에요. 건물주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로 한번 가보세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에요. 매주 목요일 오후에 변호사 선생님이 오세요.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잡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칼국수 맛있게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요. 여자분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지후한테 말했어요. 지후야, 내일 목요일이지? 네. 내일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 때가 있어. 반찬 가게 아주머니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까 아주머니 가게에 가 있어. 지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건물주 아저씨 때문에 알아볼 게 있어. 지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연이 지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걱정 마. 나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러 가는 거야. 목요일 오후 서연은 구청 별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상담실이 있었어요. 문 앞에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사람이 3명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4번째로 앉았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서연의 차례가 됐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안경을 쓴 30대 후반의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서연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후 이야기도 했어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것, 건물주가 아이한테 접근해서 레시피를 넘기라고 압박한다는 것, 수도 점검을 핑계로 가게에 들어왔다는 것. 전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서연을 봤습니다. 그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서연은 잠깐 멈칫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라는 거죠? 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건물주의 무단 출입은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영업공간에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수도 점검을 구실로 삼았다면 그 점검이 실제로 필요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가 더 복잡합니다. 아이 문제요. 법적 보호자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오히려 건물주가 아동복지 쪽으로 신고를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시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임시보호 위탁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어려운 상황일 때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임시로 보호를 맡는 제도입니다. 이걸 먼저 신청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어요. 어려운 단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거는요. 다음에 또 들어오면 바로 녹음하세요.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때 훨씬 유리해요. 서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손글씨가 삐뚤었지만 빠짐없이 적었어요. 임시보호 위탁 신청, 녹음, 증거 보관. 3가지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서연은 구청 계단을 내려오며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길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주가 올 때마다 문을 닫고 피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였어요. 서연은 반찬 가게로 가서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아줌마, 잘 됐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웃음이었어요. 응.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대. 지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권리라는 말이 어려웠던 겁니다. 서연이 지후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어요. 쉽게 말하면 건물주 아저씨가 함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지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 그날 밤 서연은 가게 구석에 앉아 임시보호 위탁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한 칸 정성스럽게 채워 넣었어요. 지후의 이름, 나이, 현재 상황. 그리고 보호자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놓고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국수 한 그릇이면 끝날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류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겠다고요. 밖에서 바람이 불어 셔터가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서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연을 잠들게 해줬어요. 금요일 아침 서연은 가방에서 임시보호 위탁 신청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쓴 글씨가 좀 삐뚤었어요. 하지만 빈칸은 전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벌써 일어났어요? 응. 오늘 구청에 갔다 와야 해. 또요? 이번엔 서류 내러 가는 거야. 서연은 점심 장사 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한테 지후를 맡기고 9시에 구청으로 향했어요. 구청 주민복지과 창구에 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축축해질 만큼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273번이요. 서연이 창구로 갔습니다. 40대 여자 공무원이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임시보호 위탁 신청이요.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아동의 기존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였어요. 고아원이나 시설에 등록되어 있나요? 서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시설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눈이 살짝 좁아졌어요.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이가 거기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공무원이 펜을 놓고 서연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류만으로는 바로 승인이 어렵습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해요. 아이가 지내는 환경,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아이의 의사 확인까지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장 조사라면 가게에 오시는 건가요? 네. 아동복지 담당자가 방문합니다. 일주일 이내로 연락드릴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요. 혹시 아동의 기존 보호 기록이 있으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할아버지 성함이나 이전 주소를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지후 할아버지의 가게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어요. 지후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올게요. 구청을 나온 서연은 빠른 걸음으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지후를 데려왔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잘 됐어요? 서류는 냈어. 근데 지후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서연이 지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뭐였어? 지후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용수요. 박용수. 서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기억나? 용수 칼국수요. 간판에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줌마, 왜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봐요? 서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아이가 겁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려면 필요한 거야. 서류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하거든. 무슨 서류요? 내가 내 보호자가 되는 서류. 지후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보호자요? 응. 그래야 건물주 아저씨가 너한테 함부로 못해. 내가 법적으로 너를 지킬 수 있거든. 지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지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가 진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래. 그러면 아줌마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연은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서연도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글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내 편은 될 수 있어. 지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내서 서연 앞에 놓았어요. 이거. 서연이 수첩을 봤습니다. 왜? 할아버지 이름, 여기 첫 장에 있어요. 가게 주소도 적혀 있고요. 지후가 수첩 첫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구불구불한 손글씨로 박용수, 용수 칼국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수첩의 첫 페이지를 본 겁니다. 지후가 자기 손으로 직접 보여준 거였어요. 서연이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마워, 지후야. 서연은 그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수첩은 바로 지후에게 돌려줬어요. 지후가 수첩을 받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친 뒤 서연은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온다는 건 이 가게가 아이가 지내기에 괜찮은 환경인지 본다는 뜻이었어요. 서연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은 것이 지후의 잠자리였어요. 밀가루 포대 옆이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지내기엔 좁았고 밀가루 먼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지금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저녁에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닦았어요.
바닥을 쓸고 벽을 닦고 지후가 자는 구석에 깨끗한 이불을 새로 깔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작은 베개도 하나 놓았어요. 3,000원짜리 싸구려 베개였지만 지후 머리 크기에는 딱 맞았습니다. 지후가 새 베개를 보고 만져봤어요. 이거 새 거예요? 응, 내 거야. 지후가 베개를 꾹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서연의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정보를 추가로 알려줬어요. 담당자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달력을 봤습니다. 화요일까지 사흘 남았어요. 사흘 안에 이 가게를 아이가 살 수 있는 곳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장사를 마치고 다시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후도 옆에서 걸레를 들었어요. 아이가 말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아니요. 할아버지 가게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서연은 잠깐 손을 멈추고 지후를 봤습니다. 이 아이는 10살이었어요. 10살짜리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면서 힘들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도 이렇게 했다고요. 서연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둘은 나란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게 안에 세제 냄새가 가득했어요. 창문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어요. 화요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하루가 두렵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가게를 보고 이 아이를 보고 서연을 보고 판단을 내릴 거였어요. 서연은 걸레를 빨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판단에 맡겨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은 이후로요. 혼자 살았고, 혼자 결정했고, 혼자 감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서연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쓴 순간부터 서연의 싸움은 혼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빨랐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몸은 또렷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선명했으니까요. 먼저 가게 바닥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어제 닦았는데도 또 닦았어요. 싱크대 주변도 행주로 훑었습니다. 화장실 거울도 닦았어요. 지후가 자는 구석에 깔아놓은 이불도 다시 정돈했습니다. 베개 위치를 바꿔보고 다시 원래대로 놓고 또 바꿨어요.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5시 반쯤 되자 지후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에 깬 거였어요. 아줌마, 오늘이에요? 응, 오늘이야. 지후가 이불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가르쳐준 대로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구석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베개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서연이 지후를 봤습니다. 지후야, 오늘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어. 무슨 사람이요? 구청에서 오는 사람. 네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보러 오는 거야. 지후의 표정이 굳었어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내 보호자가 되려면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 지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다른 데로 보내는 거 아니죠? 서연은 지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안 보내. 절대 안 보내. 약속이요? 약속. 서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지후가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아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육수를 올리면서도 시계를 자꾸 봤어요. 담당자가 오후 2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점심 장사를 끝내고 정리할 시간은 있었어요. 11시부터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점심시간 만석이었어요. 서연은 주방에서 면을 삶고 지우는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1시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지우도 걸레를 들고 바닥을 후쳤습니다. 1시 40분,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깨끗한 티셔츠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특별한 옷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지우도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서연이 시장에서 사다 준 줄무늬 티셔츠였습니다. 2시 5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목에 구청 직원증이 걸려 있었어요. 김서연 님이시죠? 주민복지과 아동보호팀 조미영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조미영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주방, 홀, 그리고 지우가 지내는 구석까지요. 시선이 꼼꼼했어요. 바닥 상태, 환기, 화장실 위치, 전부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봤어요. 지우는 구석에 서서 조미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어요. 조미영이 지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야? 박지후요. 몇 살이야? 10살이요. 조미영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여기서 지낸 지 얼마나 됐어? 지후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달 됐어요. 여기 생활은 어때? 지후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밥도 먹고 일도 도와요. 아줌마가 면 써는 거 가르쳐줬어요. 조미영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물었어요. 아이의 학교 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학교.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조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난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적었어요. 임시보호가 승인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취약조치입니다. 의무교육 대상 아동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미영이 가게 안을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후가 자는 공간 앞에서 멈췄어요. 이불과 베개를 보고 그 옆에 놓인 수첩도 봤습니다. 이건 아이 물건인가요? 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조미영은 수첩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모만 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조미영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동이 생활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요. 조미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아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영양 상태도 괜찮고 표정도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아이가 여기 있고 싶어 한다는 게 보입니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몰랐어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취약 조치를 한 달 내로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 전용 생활 공간을 좀 더 분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방과 잠자리가 너무 가까우니까요. 셋째, 정기적으로 아동보호 담당자가 방문할 겁니다. 서연은 전부 메모했습니다. 손글씨가 삐뚤었지만 빠짐없이 적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임시보호 위탁은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조미영이 가방을 챙기며 지후를 한 번 더 봤어요. 지후는 아까보다 표정이 풀려 있었습니다. 지후야, 다음에 또 올게. 네. 조미영이 나간 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겁니다. 지후가 다가왔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까 그분이 나 데려간다고 안 했죠? 서연이 웃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안 했어. 오히려 네가 여기 있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았대. 지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말 안 해도 보인대. 지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어요. 잠깐의 안도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할 일이 3가지나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등록, 생활 공간 분리, 그리고 정기 방문 대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서연은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가게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주방 뒤편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밀가루 포대와 양념통이 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폭이 좁았지만 짐을 치우면 이불 하나 깔 수는 있어 보였어요. 서연은 밀가루 포대를 주방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후가 따라와서 양념통을 하나씩 들었어요. 둘이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창고가 비었습니다. 서연이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았어요. 지후가 이불을 들고 왔습니다. 바닥에 깔았어요. 베개도 놓았습니다. 좁았습니다. 어른이 눕기엔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10살짜리 아이 하나가 눕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방과 분리된 공간이었어요. 지후가 안에 들어가 누워봤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좋은데요. 진짜? 응. 나만의 방 같아요. 서연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창고를 치워서 만든 겨우 1평짜리 공간을 이 아이는 나만의 방이라고 불렀어요. 서연은 창고 입구에 기대서서 지후를 봤습니다. 아이가 이불 위에서 수첩을 펼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또 읽고 있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가게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학교 문제를 알아봐야 했어요. 모레는 장사도 해야 했고요. 건물주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넘긴 겁니다. 첫 번째 관문을 지난 거였어요.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빨리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고, 그래도 아직은 서연네 칼국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서연네 칼국수 가게로 들어왔어요. 가게는 점심시간마다 줄이 섰어요. 골목 끝까지 늘어선 날도 있었습니다. 줄을 서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손님도 생겼어요. 서연은 그때마다 미안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죄송합니다. 내일 와주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자리가 6개밖에 없는 가게였습니다. 아무리 빨리 돌려도 한계가 있었어요. 2층 칼국수집은 그 반대였습니다. 문을 연 첫 주에는 손님이 좀 있었어요. 서연네 가게에 줄 서기 싫은 사람들이 위층에도 칼국수집 있대 하며 올라갔거든요. 간판도 번듯했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어요. 그릇도 새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간 사람은 2번 가지 않았어요. 국물이 달랐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첫 한 숟갈을 떠먹으면 알 수 있었어요. 깊이가 없었습니다. 멸치 내장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국물, 밀가루 반죽의 숙성 시간을 건너뛰면 간이 맞지 않는 김치. 하나하나는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모여서
완전히 다른 맛이 됐어요. 건물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를 교체하고 레시피도 바꿔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절반이었어요. 건물주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후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서연이 도매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한테 지후를 맡겨두고 나갔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간 사이 건물주가 내려왔습니다. 지후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수첩을 보고 있었어요. 건물주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그 수첩, 이제 순순히 보여줘. 지후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건물주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보여주기 싫으면 나한테 줘. 복사만 하고 돌려줄게. 싫어요. 건물주의 눈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지후의 손에서 수첩을 잡아당기려 했어요. 지후가 몸을 비틀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요. 지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놓지 않았어요. 수첩 모서리를 잡은 채 힘을 줬습니다. 야, 이거 놓으라고. 지후가 두 팔로 수첩을 끌어안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질 만큼 꽉 쥐었어요. 건물주가 빼앗지 못하자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 고아원에서 온 거 다 알아. 지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내가 신고해. 미성년자가 보호자도 없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 너 바로 시설로 끌려가는 거야. 알아? 지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수첩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두 팔로 더 세게 감싸 안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골목 끝에서 서연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든 채로요. 서연의 표정은 서연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서연이 밀가루 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건물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아이한테 손대셨습니까? 건물주가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손댄 거 아니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아이 보호자도 없이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연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쳐서 건물주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임시보호 위탁 승인서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 아이의 보호자예요. 건물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눈이 좁아졌어요. 서연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아이를 제 아들로 입양할 겁니다. 절차 진행 중이에요. 건물주가 입을 열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고아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한 거, 그거 아동복지법 위반이에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첩 빼앗으려고 한 것도 다 봤어요. 강제로 아이 물건을 빼앗으려 한 건 재물손괴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에서 배운 것들, 변호사가 알려준 것들이 전부 머릿속에 있었어요. 지금 당장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이 아이한테 접근하시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건물주는 서류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건물주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지후를 봤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지후를 안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그 사람 못 와. 지후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울음이 잦아들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줌마가 나를 입양한다고요? 응. 진짜요? 진짜. 지후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마르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안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서연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러면 나 아줌마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응. 네가 싫지만 않으면. 지후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지 않아요. 그 뒤로 건물주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층 칼국수집은 결국 석 달을 못 버텼어요. 가을이 왔을 때는 하루 매출이 재료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후의 수첩에 적힌 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할아버지가 몸으로 익힌 손맛, 새벽마다 반복한 손질의 감각, 계절마다 달라지는 재료의 상태를 읽는 눈. 그런 건 복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층은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건물주는 더 이상 칼국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권리금도 없이 세만 받겠다며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서연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손님들이었어요. 매일 줄 서서 기다리다 돌아가는 분들. 미안했습니다. 자리가 6개밖에 없는 1층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어요. 2층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방 설비부터 테이블, 그릇까지 전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업소용 가스레인지, 대형 싱크대, 테이블 12개. 치울 돈도 없이 놓고 간 겁니다. 서연한테는 오히려 좋았어요. 바로 세를 받아 쓸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지후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아줌마, 여기는 불이 4개야. 밑에는 2개밖에 없는데. 그러네. 여기서 하면 육수 2솥 한꺼번에 끓일 수 있겠다. 계약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권리금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이었어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해줬고 서연은 이번에는 속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와서 테이블을 닦아줬고 구청 복지과 단골 손님이 간판 제작도 도와주었어요. 간판 이름은 지후가 정했어요. 할아버지 가게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수첩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용수 칼국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이름이 맞겠다. 간판이 올라간 날 서연과 지후는 가게 앞에 나란히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용수 칼국수라고 적힌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크고 화려한 간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수십 년간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멸치 내장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면을 치대던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이름이었으니까요. 지후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여기서 잘하고 있어요. 서연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2층으로 옮긴 뒤 가게는 더 잘 됐습니다. 자리가 넓어지니 줄이 줄었고 돌아가는 손님도 거의 없어졌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밀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지후는 다음 달부터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입학 서류에 보호자란을 쓸 때 서연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지후가 그걸 보더니 웃었어요. 아줌마 이름이 여기 있다. 당연하지. 내가 내 보호자잖아. 근데 아줌마. 응? 나 이제 아줌마라고 안 불러도 돼요? 서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후가 서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
지후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를 엄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누군가를 엄마라고 부른 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서연은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 그렇게 불러. 지후가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가을 햇살이 2층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아침부터 육수 끓는 냄새가 났어요. 서연이 앞치마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지후야, 학교 가방은 다 정리했니? 지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1시가 되자 서연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발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용수 칼국수. 할아버지의 이름을 단 가게에서 서연과 지후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후가 잘 성장하며 자라기를 바라신가요? 지후가 잘 자라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시면 댓글로 지후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드리겠습니다.